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주주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더라도 뭐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없거든요. 사실 소송 제기될 것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지금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적반하장식의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안타까운데 MSCI라는 곳에서도 그 보고서에 보면은 경영권 승계 유지를 위한 그런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기업의 가치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저평가되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경제의 신을 모시고 그분의 깊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통 이 신과 대화 시간에는 그래도 좀 편안한 주제를 저희가 선택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어렵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핫한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또 저희 신과 대화 시간에 좀처럼 모시지 않는 정치인을 또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법 개정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이사 충실 의무 확대라고 하는 개념을 넣으려고 하는 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요즘 그 여야의 의견도 다르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야당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볼까 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을 초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아, 네. 3프로TV는 처음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 처음입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니까 6개월 이제 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바쁘셨을 것 같기는 하고 제일 역점을 둔 현안이 어떤 거였는지 아무튼 지난 6개월이 어떠셨는지부터 좀. 네. 일단 뭐 다들 이제 이번에 한 43% 정도가 초선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배운다는 자세로 정말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일단 그 국회의원 하면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데 또 지역과 계층도 또 대표하는 그런 역할도 좀 있고요. 근데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입법부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정무위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무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금융기관에 다니다가 이제 국회 원내에 들어오게 돼서 제가 그동안 그 정치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그리고 금융의 공공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지금 뭐 입법도 하고 그 의정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현안질의랑 국정감사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됐는데 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로보티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티스 쪽으로 붙이는. 예, 붙여서 이제 사실은 그 붙인 다음에 포괄적 주식 인수 방식으로 해서 두산 바켓을 상장 폐지시키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 중이었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그 합병 비율이 너무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바켓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실제로 두산 바켓이 훨씬 캐시카우로서 우량한 회사 그 로보티스보다 훨씬 우량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장한테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금융위원장하고도 그래서 이제 증권신고서가 2차례 반려됐었죠. 결국은 그래서 뭐 다른 안도 만들고 하다가 네. 무산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1차 합병은 철회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엊그저께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포괄적 주식인수 방식에 그거는 이제 철회를 했는데 결국 두산바켓을 로보티스로 합병하는 것은 엊그저께 금감원에서 결국 승인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합병 비율을 0.31인가에서 0.43 정도로 이제 올리는 그래서 소액주주를 좀 더 뭐 배려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아쉽죠. 그래서 그 질의에서 그런 성과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이런 합병 비율을 정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관련된 세 회사가 모두 상장 회사여서 예. 그냥 시가 기준으로 붙였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네. 하는 그쪽에 이제 두산 쪽에 반론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합병 비율을 조절을 했습니다만 조절하면 말씀하신 두산 밥켓이나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는 약간 배려인데 네. 그게 또 로보틱스 주주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불리하게 바뀌었어? 하는 이야기가 또 될 거라서 이게 참.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졌지만
두산마켓은 거의 뭐 자산 규모가 10조가 넘고 네. 영업이익이 1년에 뭐 한 1조 이상이 나는 운양회사이잖아요. 근데 로보티스는 적자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로보티스 한 주당 0.3 몇 주에서 이제 0.43주로 약간 올렸지만 그렇게 바꾸니까 결국은 이 합병을 통해 가지고 합병을 위해서 두산 로보티스의 그 주가를 좀 누르고 올리고 두산마켓 주식을 눌러서 이렇게 좀 그런 거 조정한 아니냐.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지주사인 두산그룹에서 두산의 계열사잖아요, 둘 다. 예. 계열사 간에 이렇게 합병하는 인적 분할하고 합병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편법적인 지배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그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면 한 20% 이상 더 가격을 쳐줘야 되니까. 비싸게 줘야 되니까.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도 연결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소위 두산마켓 방지법이라고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그때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가가 아닌 그 본질 가치나 뭐 이렇게 그 시가라든지 뭐 주식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그 합병 가액을 정하는 그런 법안을 소위 두산마켓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또 이달에 그 좋은 법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이번에 국정감사 끝나고 경실련에서도 이런 저희 활동들이 좋게 평가받아서 우수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해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상법 개정안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 네. 그 상법 개정안이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에 그 대신 상법 개정을 빨리 좀 하자, 그런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쪽인가요? 사실은 저희가 금투세의 그 논쟁을 당내에서 좀 크게 했죠. 그래서 디베이트도 열고 정책의총도 열어가지고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당내 논의들을 치열하게 이제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고 먼저 자본시장 밸류업을 먼저 좀 하자.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의 질서를 좀 형성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당론으로 이제 그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요. 이미 발의를 좀 했죠.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법안 소위에서 첫 번째 이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논란거리와 이슈가 뭡니까?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법이 이제 그 성간주의에 의해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만 이제 성간주의를 지어서 회사를 위해서만 결정을 하면 어떠한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주에 대한 그 충실 의무가 필요하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뭐 두산마켓과 두산 로보티스가의 합병이라든지 과거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그런 합병 그런 사례라든지 또는 LG화학에서 쪼개기 상장해서 그 소액주주들에게 피해 주는 그 사례들이 대단히 많이 그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사회도 그 제대로 거수기가 아닌 제대로 그 경영을 감시하는 그런 그 독립적인 그 이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사회이사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도 상징적으로 좀 독립이사로 명칭을 좀 바꾸고 지금은 그 사회이사가 4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3분의 1 이상으로 좀 더 강화를 좀 시켜서 그 이사회의 독립성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들을 선출하는 절차도 집중투표제를 지금 현재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지금도 도입은 되어 있지만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배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집중투표제는 아시겠지만 뭐 그 이사회 수만큼의 그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 집중 투표를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이사 선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총장에 참석해서 의사 표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주총도 병행하는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이사도 독립적으로 이사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바꾸자라는 게 저희 상법 개정 전반적인 그 흐름입니다. 예. 의원님 외에도 뭐 다양한 관련된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지 말고 주주의 이익에도 함께 복무해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안에서는 회사와 총주주의 뭐 이익에 복무하라든가 아니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라고 표현하든가 김현정 의원께서는 공정의무라고 표현을 하신 모양이에요. 네. 대체로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기는 한데 보호 의무 뭐라는 네, 표현도 네. 있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뭐 재계 쪽에서 그 반대하는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뭐 그 이사회가 그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없고 뭐 소송이나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그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충실 의무 대신에 모든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해라는 공정 의무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지배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들이 자기와 관련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빠지면 이해관계가 있으면 예, 그런 면책 조항을 둬서 예. 그 소액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 통해 다른 주주들만 가지고 의결을 하게 되면 면책이 되는 주총에서 예, 이런 조항들까지 둬서 이제 공정 의무로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을 발의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의원 입법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당론으로 발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정문 우리 정책위 수석 그 부의장인 이정문 의원 안으로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와 전체 주주의 보호 의무, 총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와 예. 그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야 될 의무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죠. 그게 저희 이제 상법의 당론이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집중투표제라든지 독립이사제라든지 예.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든지 전자투표 활성화, 예, 전자투표 병합하는 예. 그게 이제 저희의 이제 우리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주주들 중에 주주들 총주주를 보호하라든가라고 하는 표현은 소액 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릴 때 특정의 한쪽의 이해관계에만 복무하는 결정 내리지 말라는 결국은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거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재계에서는 자꾸 이게 뭐 그 예를 들어서 해외 사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소송이 좀 남발될 우려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뭐 경영권을 이사회가 장악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그 반대 논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OECD의 그 거버넌스 표준은 이사가 주주들에게도 충실 의무를 진다라는 게 그 표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이잖아요. 거기에도 그 이사회의 모범 규준 안에는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의 거버넌스 표준은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대해도 충실 의무를 준다라는 게 이제 OECD 표준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모범 회사법이라든지 영국의 회사법이라든지 등에도 또 델라웨이 주 법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공정 의무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예. 주주에 대한 책임을 그 의무를 두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입법에는 많이 있고요. 또 뭐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례로서 명확하게 또 그런 게 많이 그 판례로서 확립되어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법이 아니면 판례가 있어서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 주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주주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더라도 뭐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소송이 남발된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 제기될 것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지금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적반하장식의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안타까운데 사실 이 법이 생기면 일정 부분 소송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소송을 통해서 판례를 누적시킬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누적이 되면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우리 그 시장의 질서, 주식시장의 질서로 상립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지금 그동안 쭉 계속해서 문제 제기돼 왔던 것이 그 외국의 뭐 OECD라든지 외국의 투자자들이 그리고 MSCI라는 곳에서도 그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그 특히 오너 일가나 그 경영권 승계 유지를 위한 그런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저평가되는 이것이 지금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왜 이렇게 오히려 그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장이 되면 그 1,500만 개인 투자도도 활성화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더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게 돼서 오히려 기업으로서의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어서 기업한테도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반대할까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영권 유지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 때문에 아니냐. 이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제가 그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얼마 전에 16개의 아주 그 유수 기업 대표들이 나와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이제 입장을 하는 성명서를 이제 발표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 대표이사잖아요. 결국은 그 오너의 경영진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발표들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이제 뭐 참여했던 그 기업들이 대부분 뭐 삼성이나 SK, 뭐 현대차, LG 등 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두산 등에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그런 그 기업들이 그분들이 우려하는 뭐 상법을 개정하면 지금 경제 상황도 대단히 안 좋은데 더 악화될 것이다. 뭐 혁신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밸류업이 됐습니까? 지금 주식은 완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16개의 그 기업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지탄받은 기업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밸류업 정책에 참여한 기업은 3개밖에 안 되거든요. 뭐 현실은 지금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더 국민들이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법안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로 들려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려면 그럼 굳이 반대할 이유를 좀 찾아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외국계 펀드들, 사모 펀드들이 경영권을 뭐 경영권에 대한 견제라고 그들은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걱정하는 쪽에서는 경영권을 가져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주주들도 역시 주주인데 대체로는 배당을 늘려라. 내지는 이거 뭐 수익이 별로 안 나는 사업인데 팔아라. 뭐 매각하자, 정리하자. 그래서 나오는 돈은 서로 주주들끼리 나눠 갖자. 보통 이제 그게 이제 주주의 당장 보면 이익이 될 수 있어서 뭐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그 뭐 이사의 집중 투표자라든가 혹은 뭐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고 복무해야 된다는 규정을 생각하면 꽤 많은 주주가 많은 배당을 요구하면 이거 배당해줘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지금도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뭐 행동주의 플랫폼 이런 쪽에서 주주들의 목소리를 이제 대변해 갖고 이제 그 이사회에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죠. 그 중에는 이제 배당을 좀 더 해달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버먼스를 이제 바꿔달라 이렇게 또 주장도 이렇게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배당 우리나라의 그 디스카운트의 가장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배당을 안 하는 측면도 있고 다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놨다가 그 사내유보금들을 오너 일가라든지 경영권 경영진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종종 쓰지요.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도 비판의 지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그 배당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한테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 배당이라는 것을 뭐 그 아예 그냥 사회상규상 뭐 그 허용되지 않는 뭐 상식적인 밖으로의 배당을 요구한다 해서 그거를 이사회에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거액의 배당을 요구할 때 요구하는 분들도 주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배당을 하는 게 주주의 이익에도 그게 이제 모호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돈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PBR도 1보다 낮으면 사실은 회사를 청산하는 게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요구를 하는 주주의 요구를 들어서 청산하거나 배당액 쌓여 있는 걸 배당을 해서 장기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배당을 해가는 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맞다고 봐도 좀 모호하고 그렇다고 틀리다고 봐도 이거 주주 이익인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그 우리가 상법 내용이 보면 그 총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배당과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가 하는 것이죠. 이사회가 하는데 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의 입장도 같이 감안해서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회사를 위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지금 배당과 관련 얼마 정도를 배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이게 지금 그 이 상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사들이 책임을 지는 영역은 소위 말해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머지 주주들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에 주주가 평등하지 않게 대우됐을 때 그 자본거래나 손익거래 등에 있어서 뭐 그 아까도 우리가 예시로 들은 그렇게 뭐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물적 분할을 위해 쪼개기 상장한다든지 뭐 이런 자본거래라든지 또는 그 경영 임원들에 대한 보수를 너무 완전히 많이 준다든지 스톡옵션 같은 걸 가다하게 지급한다든지 손익거래에 있어서의 그런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만 그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좀 전에 들은 그런 예시에 있어서 그러면 주주들이라는 모든 주주일 수도 있고 일부 주주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100% 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은 회사 주주를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만을 위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사가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런 것까지 적용될 그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계 투기자본한테 이사회가 장악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은 게 뭐 삼성전자도 예를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한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뭐 그 특수관계인 등에서 한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 뭐 어디죠? 그 뱅가드라든지 그 캐피탈이라든지 그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지 또는 그 캐피털 그 블랙록 이렇게 네 군데의 그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합쳐서 한 10% 정도 약간 넘는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감사위원 분리 선출할 때 3% 의결권 제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감사 선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 개의 그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3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의 선임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징들은 그 배당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지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예 저희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과도한 우려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헤지 펀드와 외국계 투기 자본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지만 이 상법이 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98년도에 이제 그 제정 그때 도입이 되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외국계 투기 자본을 염두에 두고 지금도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융이나 주식이나 전부 다 글로벌화 되어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주들이 요즘 주주연합 많이 만들잖아요. 예. 주주연대 많이 만들어서 이사회에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엔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국내 주식 그 서학 그 개미들이 모여서 그 의견들을 거기다가 제시를 하면 그럼 이게 투기 자본 그러니까 뭐 과도한 그 경영에 대한 간섭이냐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배 거버넌스가 아주 잘 갖추어진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외국인의 입김 자체가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옛날 생각이다. 외국에서 투기 자본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것인데 그런 의견들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영에 간섭하는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너무 과도한 그 전제를 한 주장이다. 알겠습니다. 정부안은 상법 개정의 취지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 상법에 좀 큰 법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을 고치든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두산밥캡 방지법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요건 요렇게 좀 규제를 바꾸자라고 하면 그런 거 다 예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해결하면 그게 좀 더 현명한 접근이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법도 필요한 거는 개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해서 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리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장회사 이제 지금 한 103만 개 정도의 저희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어제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발표한 정부안을 보니까 몇천 개 정도 됐죠. 예, 한 2,600개 정도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핀셋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또 편법적인 또 이렇게 회피하는 그 회피를 위한 새로운 사익 추구라든지 또는 뭐 법의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상법의 그 이사의 충실 의무 요거를 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이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이미 갖고 계시니까 이 안을 그냥 통과시켜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게 그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예. 이제 그 법안 소위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어제 첫 이제 법안 소위에서 이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쟁점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일독을 하면서 의견을 나눴는데 이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계속 심사로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뭐 필요하면 공청회 등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은 뭐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정도가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는 거겠군요. 뭐 일부에서 그런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상법 개정을 우리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줘버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대선 때의 공약이기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 초에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가셔가지고도 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작년에 뭐 국감장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한 대답에서 그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동의를 했고 또 계속 올해도 뭐 이복현 금감원장도 계속해서 그 상법 개정에 관련된 다만 배임죄는 좀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걸 단서를 달았지만 그거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상법 개정에 반대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상황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안질이라든지 국정감사에서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또는 또 법무부의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면. 예.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하게 그 필요성은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 안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취지로 늘 얘기해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경제 8단체하고 16개 그 대기업 대표들이 이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면서부터 입장들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게 정부의 결국은 정부가 그 재벌과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금투세를 그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동의해 준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금투세 폐지하자고 그 여당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했을 때의 논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증시부양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금투세는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정쟁화시키기보다는 이런 자본시장 밸류업에 정말 그러면 정부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증시부양을 하고 그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자본시장 밸류업 관련된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정부 여당 쪽 관계자도 인터뷰를 청해서 네. 어떤 생각과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은 주식 투자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제가 금융회사를 다녀서 한 거의 30년 가까이 다녔는데 저기 주식 투자를 쭉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급여의 일부를 떼어서 장기 투자한다 그래서 장기 투자도 해보고 뭐 많이 해봤죠.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이제 원내 진입하면서 또 정무이익을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이해충돌 문제가 여지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죠. 다 파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하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울분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 공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거에 많이 몇 차례 당한 또 기억도 있고 막 예를 그래서 들면 어떤 지점이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불안해요. 뭔가 그냥 사기당할 것 같은 느낌이 일단 생기는 거죠. 주가 하락의 걱정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량주를 사서 묻어둔다 그러잖아요. 예. 묻어두면은 그 이제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이 결국은 장기 투자라면 오를 것이다라고 갖고 있었는데 2, 3년 지났는데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화학 사례처럼 LG화학의 그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그 유망한 그 사업 부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거기만 딱 그 쪼개기 상장시켜가지고 LG화학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죠. 예, 그리고 뭐 그 불법적인 공매도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식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는 주식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지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 대단히 애국자다. 왜냐하면 모든 손실을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간에 그 돈은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곳에 재원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이 너무도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 첫 단추가 저는 아주 기본적인 그 상법 개정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이렇게 그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그러니까 특정 몇몇 기업들이 그러는 거면 저 친구들이 아주 고약한 친구들이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삼성, SK, LG 뭐 위에 순서대로 쭉 보면 안 그런 회사가 한 번도 없고 뭐 편법 승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주주들이 항상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주로 자주 벌여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법에 이런 거를 아예 못을 박자라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라고 반론을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나라는 야 그거는 상식이지 뭐 그걸 법으로 막아 해서 아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 뭐 판례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일부 법은 있다 하지만 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있어라고 이게 보여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보면 우리가 상법에 못을 박자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슈가 안 되니까 그거는 상식인데 뭘 그걸 법으로까지 만들어라고 해서 이제 아마 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왜 다른 나라 기업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인이 특별히 더 사악하거나 욕심이 더 있을 만한 이유도 없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벌어질까요? 그래서 상법이라는 걸 굳이 다른 나라에서는 법조문도 잘 없는 걸 갖다가 넣어야 될 만한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근본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많이 그 특수성, 그 재벌이라는 그 오너 경영이라는 거기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오너 일가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또는 경영권에 대한 편법적 승계를 위해서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는 일본 같은 경우도 재벌은 다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OECD의 거버넌스 표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우리는 대륙법계 체계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 대륙법계 체계에서는 그 성관주의 규정에 의해서 이사가 회사에 책임을 지는 규정이 있는데 영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탁의 원리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사는 수탁자의 이치에서 그 위탁을 한 주주들에 대한 그 책임도 이제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제 판례로서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외에선 당연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라고 보면 뭔가 지킬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벌 아닌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조금 규모만 크면 그거 뭐 그냥 큰 회사 한둘이면 재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중견 기업이거나 그냥 대기업인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들은 그 계속 경영권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경영권을 지키거나 경영권을 또 승계한다거나 또는 뭐 편법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본인들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그 견제 장치들이 없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후진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고관들이 여전히 밑에 깔려 있는 거에 기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당연히 뭐 2세 상속 이런 건 잘 안 됩니다만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도 가족 기업이 있고 몇 대를 물려서 할아버지가 창업한 기업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하는 케이스도 왕왕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 뭐 결국 부모 마음인데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더 욕심이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가족 회사라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뭐 관행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도가 늘 매번 성공하다 보니 그렇죠. 시도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오고 있는 그 탓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자본시장법에도 합병 시에 그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게 시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배주주들 같은 경우는 그 법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거죠.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둘째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냐 이거에 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지배구조를 바꿔서 본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그냥 그 공기와 산소처럼 당연히 관행적으로 간섭적으로 그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지켜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것들을 그 보면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한 관행이 생겼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다면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게 좀 더 배려되거나 도입되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보면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좀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기업 지배 구조가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낮은 주주 환원율, 배당을 거의 잘 안 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자본시장의 그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하고 또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도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정부 정책도 그렇고 기업 정책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의 신뢰가 좀 하락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과의 그 긴장 관계라든지 또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그런 그 지정학적 이치 때문에
그 약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뭐 또 그리고 남북 관계 악화되면 좀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버넌스의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꽤 있네요. 그거야 우리가 남북 이제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도 평화 정책을 써서 예. 지금처럼 그 미국 중심의 그 진영 외교로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북중러와의 관계도 그전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그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다시 이렇게 환원시킬 필요가 있죠. 지금은 너무나 남북 관계가 지금 대치되고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북한에서 러시아의 관계를 또 공고히 동맹 관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파병까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했을 때 남북 문제도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가 목적이지 남북 관계 긴장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배당을 잘 안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기업에다가 배당 재원을 배당하지 말고 그냥 쌓아놔야 나중에 이제 2세가 그 돈을 활용해서 상속세 낸다. 는 설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배당을 해도 뭐 대주주들이나 혹은 그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바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바람에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없어진다. 아주 그 소액주주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잘 안 하세요?라고 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또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분리과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이상이면 다 종합과세를 되면 거의 다 100% 뭐 그 지배주주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100%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 뭐 배당 받으면 더 손해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역설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상속세도 그렇고 그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문제가 또 부자 감세의 그런 또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그 뭐 일부에서는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대안으로 처분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혹시 가끔 논의가 되세요? 그런 안들이?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의견도 있는데 그게 아예 당 전체적인 의견으로 아직 수렴된 그런 단계는 아니어서 또 더 크게 우리 그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서 기업의 가치도 더 올라가고 또 그 투자하는 1,500만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딱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이 좀 달라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안은 그럼 뭐 법사위든 혹은 다른 기구에서라도 좀 절충안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은 그럴 생각은 없다. 일단 우리의 당론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보낼 거다라는 쪽에 가깝습니까? 지금 당론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당론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된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제 주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원고 적격이 있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나머지 독립이사제라든지 뭐 집중투표제라든지 나머지 뭐 그 전자주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면 그 당연히 그 안에서 큰 틀에서의 그 큰 틀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뭐 그 논의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수정들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번에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발의했던 두산밖에 방지법과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야 뭐 그 저 충분히 수용 가능하죠. 다만 자본시장법 하고 상법 개정도 하자. 그렇죠. 이 상법 개정 기본적인 그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들어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지금 같은 그 잘못된 관행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들,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나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이제 당의 입장인 거죠.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안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뭐 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또
그 과세 문제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12월인데 그 금투세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2월 연말이 되면 대주주 요건 피하기 위해서 매물 쏟아지는 거. 네. 그것도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것도. 네. 전부 다 금투세로 통합하면 그게 정리는 되는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또 그 문제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몇 가지 이슈들이 중요한 게 남아 있는데 마침 김현정 의원님이 요거 담당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궁금할 때마다 좀 모셔서 듣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시간은 그냥 국민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국민들이 궁금한 질문들 좀 모아서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내주시고요. 오늘도 뭐 고마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의정 활동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렛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